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기 6주차 문제에 대해서 분석해 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6주차 문제 한번 분석하겠습니다. 6주차 문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1번이 그 환매권과 관련된 내용인데 환매권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쟁점이기도 해서 그 소물음들이 다 의미가 있는 그런 물음들로 보여집니다. 아,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제가 1, 2번을 해왔고, 병진님께서 3번을 해주셔서 1, 2번은 제가 주도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먼저, 이 문제를 보면은 쉽게 말해서 원래 경기도 교육청, 화성교육청의 주도로 학교를 짓기 위한 그런 공익사업을 시행했으나 그걸 중간에 이제 도로 사업으로 다시 주택 사업으로 바꿔서 그 학교의 용지를 주택 사업과 그 교환 처분한 것에 대해서 환매권이 되냐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음 1번을 보면은 먼저 환매권과 환매대금 증액 청구 소송의 법적 성질, 그리고 두 번째는 환매권의 대항력, 그리고 이제 해당 사례가 공익사안 변환으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협의 취득했으나 학교 용지랑 교환해서 다시 그거를 판매권 행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이었고, 물음 1번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물음 1번은 먼저 환매권과 환매대금 증액 청구 소송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환매권은 먼저 공익사업에 필요하여 수용된 토지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거나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에 원래 토지 소유자가 일정한 요건 하에 원래 토지를 다시 취득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제가 이해한 바로는 공익사업 해라라고 해서 토지를 줬는데 근데 그 사업을 안 하고 있으니까 다시 그렇게 안 할 거면 다시 토지 돌려줘라라고 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판매권은 가장 중요한 게 형성권적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에게 그냥 일방적으로 그 수용할 때 받았던 보상금의 상당한 금액을 그냥 주고 다시 판매권에 의해서 토지를 다시 달라라고 주장할 수 있는 일방적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형성권적 성질이 있고 이에 대해서는 이제 92헌마 284 판결에서 근거를 할 수 있고 또한 이따가 나오겠지만 어쨌든 개인 간의 토지 거래이기 때문에 사건적 성질로 보면 타당하다고 판결한 게 제가 이해한 거 이렇게 맞을까요? 네, 뭐 어차피 이 뒤에서 나오겠지만 이 환매권의 법적 성질은 가장 중요한 게 세 가지로 이제 말할 수가 있는데 이제 지금 하나가 이제 빠졌는데 박사님께서 수업 시간에 이제 강조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빠진 거는 이제 채권. 아, 채권. 네, 채권적인 이제 성질이 있다 해서 사건적인 부분, 그다음에 형성권적인 부분, 그리고 채권적인 부분. 그래서 그렇게 세 가지를 이제 그 세 가지 키워드를 놓치지 않고 적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환매권에 대해서 풀어줬고, 그리고 밑에는 이제 판매 대금 청구 소송에 의의랑 법적 성질을 써줬는데, 일단은 환매 대금은 환매권자가 사업 시행자에게 받았던 보상금 상당액을 원칙으로 하는데 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해서 현저히 변동될 경우 사업 시행자랑 이제 판매권자랑 협의를 해서 협의가 불성립할 경우에는 이게 토지보상법 91조 4항에 따라서 그 금액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환매 대금에 관한 소송을 판매권의 사건적 성질이기 때문에 사건설 입장이 민사소송에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매 대금 청구 소송까지 의의랑 법적 성질을 써줬는데, 이게 박사님께서 판매 대금 청구 소송이 그 민사소송으로 가는 그 이유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던 것 같은데, 네, 혹시, 그게 이제 그 옛날 공특법에서는 처음에는 이제 공권으로 봐서 이제 이거를 이제 불복하게 되면은 재결을 이제 해야 된다. 그랬었던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구토지수용법에서는 이게 이제 민사로 이제 처리를 했었거든요.
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2023년 1월 1일부로 통합이 되면서 이제는 이게 사건이 되면서 민사 소송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그 전에 사라진 판례인 구구도 3416을 보면은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래는 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 했다가 다시 이제 법률이 통합되면서 이제 해당 내용이 민사 소송으로 제기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사건으로서 민사 법원에 환매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음 2번이 환매권의 대항력과 이제 공익사업 변환에 대해서 볼 건데요. 환매권의 대항력이란 것은 쉽게 말하면 이제 이거는 사업 시행자에게 관여가 되는 제도죠. 이게 뭐 제3자일 수도 있고요. 네. 뭐 아무튼 이게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아,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판매권의 대항력은 이제 부동산 등기법에 정해서 수용에 등기가 되었을 때 제3자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제 관련 판례를 보면은 판매권의 대항력에 의해서 협의 취득 또는 수용의 목적물이 제3자에 이전되더라도 등기되어 있다면 판매권자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어 판매권자는 판매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는 제3자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은 이제 어 원래 사업 시행을 하라고 줬던 그 토지를 사업 시행자가 다른 사람에게 팔아도 원래 원 토지 소유자였던 사람은 제3자에게 팔아도 다시 그거를 그 판매권을 신청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또한 형성권적 성질이기 때문에 판매권 자체가 형성권적인 네. 성질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공익사업의 변환으로 인해서 환매권의 제한이 있는데 이제 공익사업의 변환은 이제 요건이 몇 가지 있는데 먼저 공익사업 변환의 의의는 이제 국가나 공인기관이 사업 인정을 받아서 취득 수용한 토지를 그 당의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공익사업 변환에는 요건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원래 사업 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고 종전 그리고 변경한 공익사업 모두 사업 인정 받거나 의제가 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다시 사업 시행자가 계속해서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것에 추가적으로 이게 대상 사업은 토지부상법 제4조 1호 내지 5호에 해당하는 사업일 것인데 여기 4조 1호에서 5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이제 국도 청학택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그래서 이제 도로, 그리고 청사, 학교, 택지에 관한 사업으로 변경이 돼야지만 이제 여기 공익사업 변환이 된다는 그런 뜻이겠죠.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그 조금 더 다른 사업보다 공익성이 높으니까 이제 공익성이 더 높은 사업으로 변환을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인정을 해주겠다. 그런 의미인 거죠. 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종전 사업 시행자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었다가 사업이 변환되어 다시 새로운 사업으로 이어갈 때에는 사업 시행자가 굳이 공공기관의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 시행자는 사업할 토지가 본인 땅이어야 한다에 대해서는 제3자에게 매각했을 때에는 이제 사업 시행이 불가한 걸로 나와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사업 시행자가 계속해서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라는 말이 좀 이해가 안 가서 이게 사업 시행자가 변경됐기 때문에 다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뭐 처분 이런 거가 의미가 있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에게 매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더 이상 이제 이 토지가 필요가 없다는 뜻인 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를 다시 매입해서 그 사업을 벌이겠다고 하면 처음부터 사업 의제를 다시 받아야겠죠. 아,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했고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을 사안에 적용을 시켜 보면은 이제 이 문제를 다시 읽어 보면은 밑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줄에 보게 되면은 중간
새로운 공익사업을 사업 인정을 받지 않았고, 그리고 대상 토지가 사업 시행자의 소유가 아니고 제3자에게 처분된 점을 고려했을 때 해당 사안은 공익사업의 변환이 인정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된다고 써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른 3을 또 넘어가서 판매권 행사의 가능 여부에 대해서 썼는데요. 이때 판례의 태도를 처음에 써줬습니다. 그래서 2010다 30782를 써줬고, 그리고 91조 6항에서 정한 공익사업의 변환으로 인정되려면 적어도 아까 했던 요건인 새로운 공익사업에 관하여 사업인정 다시 받거나 사업인정 의제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토지보상법 제20조 1항에 의한 사업인정 받은 사업이 일정한 범위 내에 더 높은 공익성을 가진 사업으로 변경된 경우에 하나여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이 더 공익성 높은 사업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국도 통합, 네. 하고 또 이제 또한 이제 공익사업 변환이 인정되려면 최소한 변경된 사업 시행자가 당초 협의 취득 또는 수용한 목적물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하며, 또 만약에 사업의 변경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을 제3자에게 처분했다면 새로운 사업 시행자는 다시 취득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공익사업의 변환을 인정해줄 필요성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사안에 다시 적용을 시켜보면은, 근데 그 지금 답안지 구성에서 그 판례를 너무 길게 써주셨어요. 사실 이거를 좀 더 압축해서 쓸 수 있다면 좀 써주시는 게 좋고, 거의 뭐 열 몇 줄 가까이 썼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조금 읽기가 가독성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서, 뭐 목차를 나눠서 핵심적인 키워드를 넣어서 좀 분리를 한다던가 네. 그렇게 좀 하는 게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좀 더 편안해지지 않을까. 네. 제가 읽어도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이게 그냥 긴 호흡으로 계속되어 있으니까 이게 조금 네,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안의 경우로 다시 종합해 보면은, 기존의 초등학교 건립 사업의 폐지 변경으로 오산시가 먼저 협의 취득했던 학교 용지의 필요성이 사라지고, 또 토지보상법 91조에 따라서 판매권이 부여된 상황에서 새로운 중학교 건립 사업의 토지보상법상 사업 인정을 다시 받지 않고, 그리고 기존에 협의 취득했던 학교 용지를 인근의 주택 건설 사업 시행자, 즉 제3자에게 처분했기 때문에 판례의 태도에 따라서 공익사업의 변환을 인정할 수 없고, 기존의 토지 소유자는 판매권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써줬습니다. 이렇게 1, 2로 넘버링 한 거는 괜찮아요. 네, 이렇게 넘버링 한 부분은 그 여기서 지금 이제 사안에서 나왔던 부분들을 최대한 포섭을 해서 적어줬다는 인상을 좀 줄 수 있어서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만약에 여기에 이제 줄인다. 아니요, 줄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이제 집중해서 사안을 봤다라고 했다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미원 모방이 갑이니까 네. 갑 토지 소유자인 뭐 미원 모방 갑은 뭐 이런 식으로도 좀 아, 넣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왜냐면 이제 어차피 우리가 사안 포섭을 한다는 건 여기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내용을 옮겨서 적용을 한다는 거니까, 네. 자칫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일반적인 내용을 조금 적시한 것밖에 안 돼서, 그러니까 최대한 여기서 이제 따올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여기다 넣어주는 게 채점자로 하여금 잘 사안을 포섭했구나라는 인상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로는 이제 판매권은 법적 성질상 형성권이고, 이제 협의 취득 또는 수용에 의해 등기가 되면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일정한 경우에 한해서는 사업의 변환으로 인정되면 판매권의 행사가 제한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마무리해줬습니다. 원래 결은 좀 더 길게 써야 될까요? 아니요, 뭐 결은 그때그때마다 다른 거니까. 근데 이제 핵심은 결을 쓰느라고 시간을 너무 낭비하는 일은 없게끔 하는 게 좋고, 그래서 만약에 정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지금 소물음에서 물어봤었던 그 판매권 행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라던가, 아니면은 저기 판매권 행사 제한, 그러니까 즉 이제 공익사업 권한이 인정되는지 뭐 그런 여부들에 대해서 물어본 거에 대해서 대답을 다시 한번 더 적어주는 게, 아, 네, 좋죠. 네, 이렇게 1번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제 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2번은 이제 대집행에 관련된 문제인데, 그 대집행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물음 1번은 토지보상법상 대집행, 그리고 2번은 대집행법상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할 거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건물 소유자랑 사업 시행자랑 이제 건물 철거하기로 협의를 했는데, 이제 건물 소유자가 철거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쓰는 물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논점의 정리는 일단 그냥 이 문제를 간략하게 써서 소유자 갑과 사업 시행자 사이에 사업 인정 전 협의에서 건물 철거를 했는데, 약정을 했는데 건물 소유자 갑이 철거 의무 불이행을 했을 때 사업 시행자의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 대집행 실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살펴본다라고 논점의 정리를 써서 글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보상법상 대집행부터 쓸 건데, 박사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대집행의 정의는 행정기본법 제30조 1항 1호에 있는 내용으로 쓰라고 하셔서, 네. 근데 이렇게 토지보상법상 대집행이라고 아예 이게 명시가 되어 있는 거는 그 행정기본법이 아니라 그냥 토지보상법에 있는 걸로 써야 될까요? 아니요, 그냥 여기서는 그냥 그 대집행은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행정기본법 30조 1항 1호 내용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답안에 보면 지금 의의 및 근거 규정했는데 그 옆에 이제 가로해서 꼭 조문을 적시를 해주는 게, 물론 본문에 적을 수도 있지만 네. 일단 목차에 넣는 게 아, 좀 더 가독성 있는 답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보다는 그냥 목차에 넣는 게 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집행의 의의 및 근거 규정에 대해서 보면은, 대집행은 이제 공법상 대체적 자기 의무. 네, 대집행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제 대체적 자기 의무입니다.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 대체적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청이 그 의무를 스스로 하거나 제3자에게 하게 하고 그 비용은 의무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는 토지보상법 제89조에 근거하고 이 외의 점은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라고 근거 규정이랑 그 이외의 점도 같이 써줬습니다. 대집행의 요건을 보면은 이게 대집행의 요건이 대다방도 되고, 그리고 이완. 이완공이 되는데, 제가 좀 공부한 바에 따르면은 이 토지보상법상의 대집행 요건인 이완공은 그중에서 이랑 완은 그냥 원래 대집행법에 있는 요건과 차이가 별로 없는데, 이랑 공. 방금 이랑 완이라고 이랑 공. 이랑 공과 차이가 별로 없는데, 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제 또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다 보니까 이거는 행정대집행법 2조에는 없는 요건이기 때문에 이것도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요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두 가지를 다 사실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물어본 것만 적으면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박사님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물어본 것만 적어서는 고득점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요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좀 쓴다면은 이제 그러니까 가로를 써서 가로 1에서 토지보상법 아, 89조 요건, 대집행 요건, 가로 2는 뭐 행정대집행법 2조 요건 아, 해서 그렇게 대다방 이완공을 다 적시해 주는 게 좀 더 좋은 답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제가 지금 쓴 요건은 이제 토지보상법상의 요건인데,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그 대체적 자기 의무에 대해서 쓸 때 여기 위에 보시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처분에 인한 의무를 이행할 자, 이 말 자체가 이제 공법상 의무라는 내용이 되어 있는 건가요? 여기서 말하는 이 법이 토지보상법입니다. 네, 지금 말한 게 토지보상법에서의 요건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적혀 있는 이 법은 토지보상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공법. 아, 네. 그거 설명하고 싶었는데 말이. 네. 네.
아무튼 그래서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거여서 한번 언급을 해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점점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집행의 절차는 이제 잘 알아야 되는 개통실비의 절차를 따르게 되고 각 단계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제 처분성이 인정이 됩니다. 이렇게 써줬고 이제 물음 2로 넘어가서 철거 의무가 대집행법상 이제 대집행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먼저 이제 대집행법상 대집행 요건에 대해서 보면은 대체적인 자기 의무의 불이행이 있을 것, 다른 수단으로 이행의 확보가 곤란할 것, 그리고 불이행을 방지함이 심히 공익에 해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다방이라고 외우시면 되고, 먼저 철거 의무가 대집행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써뒀는데, 여기서부터는 제가 썼습니다. 네, 대다방은 안 보고, 그래서 아마 많이 오류가 있을 텐데. 기대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철거 의무가 대집행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대다방이 하나라도 요건에 충족이 안 되면 대집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공법상 대체적 자기 의무가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써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아보기 전에 사업인정 전 협의는 이제 공영수용 절차 전에 하는 임의적 절차이기 때문에 개인 간의 이제 토지 거래와 비슷한 이제 약간 사건적 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대체적인 자기 의무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공법상 의무이지만 사업이년 전에 협의를 했기 때문에 공법상 의무에 해당하지 않아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대체적 자기 의무가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썼고 사안을 넣어서 보면은 사업이년 전에 협의해서 건물의 철거 약정이 사법상 계약으로 인해 대체적 자기 의무가 해당하지 않고 대집행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행정대집행법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써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물음 3번으로 넘어가서 철거 의무의 강제적 이행 여부랑 토지보상법 제89조 제3항의 입법 취지를 물어보는 물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철거 의무랑 강제적 이행의 실현 가능성 여부부터 보면은 이거는 설명을 어떻게 일단 공영수용 효과로서의 인도 이전 의무라는 것 자체가 그 토지 소유자의 의무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이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토지보상법 제43조. 그래서 그 43조 규정을 한번 적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많이 이제 쓰는 패턴이 판례. 판례의 태도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판례를 좀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했는데 일단 그래서 이제 공용성 효과로서 인도 이전 의무인 이제 토지보상법 제43조에 대해 내용을 써줬고 사업 시행자의 수용의 개시일에 목적물을 원시 취득하거나 사용의 개시일부터 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고 토지 소유자가 목적물의 인도 이전 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보상법상 대행 대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관련 규정으로는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 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똑같은 내용인 건가요? 비슷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냥 안 쓰고 하는 게 나을까요? 이제 하나는 배점에 따라서 그는 분량을 조절하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2006도 7096을 보게 되면은 협의 취득 시 건물 소유자가 협의 취득 대상 건물에 대해 약정한 철거 의무는 공법상 의무가 아닐 뿐더러 토지보상법 제89조에서 규정한 행정대집행법상의 대상이 되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한 이익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철거 의무에 대한 강제적 이행은 대집행법상 대집행의 방법으로 실현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라고 써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이 지금 사안과 동일한 내용인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지난번에도 이제 한번 언급을 드린 부분인데 우리가 판례를 쓰게 되면 그 다음에 꼭 검토나 음, 사안의 경우를 이제 넣어줘야 되거든요, 목차에. 왜냐하면 판례만 보고 그냥 끝나면 그 좀 이게 답안지가 좀 빈약해 음, 보이고 사실 그거는 이제 절대 있으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이어가지고 판례를 한다면은 그냥 습관적으로 검토를 써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검토의 내용에는 검토의 내용에 이제 뭐 판례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생각한데 내가 보더라도 뭐 규정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판례의 내용이 타당한 것 같다. 뭐 타당하다 판단된다. 이렇게 써 주시거나 아니면 사안의 경우라고 해서 그럼 이제 사안을 좀 설명을 하면서 그래서 판례의 태도가 타당하다. 뭐 이렇게 또 판단된다.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셔야지 판례의 태도만 보고 끝나는 거는 그냥 그 판례 이야기만 한 거지 이 문제를 이 물음을 해결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예. 다음 주에 검토 써서 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고 이제 물음 3번의 또 다른 물음 중에 하나인 토지보상법 제89조 3항의 입법 취지에 대해서 써줬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노력을 중점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이행해야 할 자의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공익사 현장에서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노력을 강구하고자 하는 입법적 목적의 취지가 있다라고 써졌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토지보상법 제89조에 따라서 사업 시행자는 대체적 자기 의무의 불이행 시 대집행을 신청하거나 직접 행할 수 있고 사업인정 전 협의에 의한 약정의 내용은 사법상 계약의 의무에 해당하므로 법상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라고 써졌습니다. 네, 제가 좀 공부를 해온 게 있는데 네, 그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대집행을 쓸 때 논리적인 부분에서 먼저 40조 보상금 지급 및 공탁에 대해서 내용을 써주고 그에 대한 43조 인도 이전 의무를 써준 다음에 이제 대집 대행 44조 대행에 대한 내용을 써야 되는데 이때는 이제 ER에서 귀책 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도 이제 통과가 되면은 그때 89도 대집행으로 넘어간다고 이해를 했는데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근데 이제 이 물음이랑은 좀 다른 얘기인데 이제 당연히 그 보상금이나 이런 부분을 먼저 지급을 사업 시행자가 소유자한테 해 주어야만이 소유자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땅을 토지를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40조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43조 인도 이전 의무가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44조 대행 같은 경우에는 이 규책 사유가 없다는 게 사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냥 지금 그냥 일단 외우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그 귀책 사유는 그 사업 시행자의 귀책 사유를 말할까요? 토지 소유자의 귀책 사유를 말할까요? 사업 시행자의 규칙 사유 사업 시행자 둘 다. 둘 다. 한번 그 부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인데 결론적으로는 이게 지금 그 배점이 10점이고 물론 이제 논리는 이렇게 간다는 거는 그 돈영님께서 정리를 머릿속에 해 두셔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걸 다 담을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그거에 맞는 물음에 맞는 그리고 이제 가끔 그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내가 아는 거를 다 쓰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막 달려들면 배점을 초과하고 다른 문제를 못 풀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논리 같은 거를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거는 굉장히 좋기는 하죠. 네, 근데 항상 명심해야 될 거는 안다고 해서 그 아는 거를 다 담으려고 하면 안 된다. 음, 네, 이해했어.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저는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네, 이제 물음 한번 네, 물음 3번도 사실 이게 소물음이 좀 많이 있는데 이게 이제 사실 되게 유명한 판례라서 2018도 67 같은 경우에는 보증소 관련해서 문제가 나오면 그 판례 유형별 검토해서
뭐 몇 개 중에 하나, 세 개나 네 개를 쓸 때 이제 그 중에 하나를 꼭 써줄 만한 그런 판례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되게 많이 익숙하실 거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이 소물음 자체들이 다 그 큰 문제 3번에 관련된 하나 이제 목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보증소에 대해서 이게 과연 재결을 다투는 항고소송 성질이 있는지 설명하라는 건데,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판례 태도에 따라서 재결을 다투는 실질적으로 재결을 다투는 항고소송의 성질을 가진다고 판시한였다. 이 내용을 넣어주면 되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판례를 쓴 다음에는 이렇게 이제 검토를 짧게나마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네. 이제 뭐 길게 넣지 않았던 이유는 배점 때문에. 배점이 이제 5점이기도 하고, 이제 그 밑에서 또 계속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고, 이제 2번이 어떻게 보면 이 문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압류나 추심 명령이 있더라도 추심 채권자가 재결을 다툴 지위까지 취득하는지 아니면 토지 소유자가 받는지. 그래서 이제 그 물음 관련해서는 행정소송법 12조 원고 적격 내용을 간단히 언급을 해주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판례 태도를 넣어주는데, 여기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변경 전 예전 판례에서는 그 채무자 등이 청구의 소를, 즉 토지 소유자가 당사자 적격을 상실한다고 맞습니다. 판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판례는 이게 다시 이제 좀 뒤집혀서 그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 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라고 판시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판례 태도는 변경 전, 최근 판례 태도 해서 둘 다. 두 개 다 넣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물음 3번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그 손실보상 채권이 요건에만 해당이 되면 바로 확정이 되는 것이냐? 근데 뭐 이것도 답을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냥 요건만 해당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 토지보상법에서는 재결 전치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먼저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협의가 안 되면은 이제 재결 절차를 거치고, 재결 절차를 거친 다음에도 불복이 있을 때는 83조, 85조 통해서 이의 신청이나 행정 쟁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로 통해서 확정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요건만 갖췄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협의랑 재결을 거쳐야 그것이 이제 확정이 된다. 그런 내용을 적어주시고, 마지막 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보충 의견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정의 여신상은 천으로 눈을 가리고 있다. 이제 이 부분 관련해서 조금 설명을 해봐라라고 해서, 저는 이제 이 부분을 그 우리 토지보상법의 사업 인정과 관련돼서 좀 내용을 적시를 했는데, 이게 꼭 제가 적었다기보다는 그 최고 답안에 있었던 아, 내용을 좀 그대로 좀 어느 정도 좀 차용해서 적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되게 좋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사업 인정도 어떻게 보면 그 되게 막강한 공권력을 갖고 있는 국가나 아니면은 뭐 사업 시행자가 어떻게 보면 힘없는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그래서 이게 공법상 대등한 관계가 아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 판결에 나온 내용이기도 한데, 이게 1984년에 개정된 이후로는 계속 틀을 유지하고 있어서 이게 좀 전면 개정해서 선진화된 규정과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래야만이 이게 책임 행정이 실현된다. 이런 내용까지 조금 정리를 해서 담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 내용은 뭐 각자의 의견을 담는 부분이라 가지고 뭐 이게 꼭 뭐 답이다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어, 최고 답안이 좀 좋은 내용을 적어준 것 같아서 저도 이제 그 내용을 좀 차용했습니다. 혹시 뭐 또 궁금하신 부분은? 충분히 잘 들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